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의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어요.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 하고 사이하고 잘해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해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근데 진짜 아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 감정은 무섭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러면 연장 가방을 이렇게 메고 저녁 어스름풋 할 때 동네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절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순간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도망가가지고 호영아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뭐 저희 아빠 지나가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빠 가면 창호가 니네 아빠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원래 헤어질 때 저하고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 만나가지고 장군님 군대 생활 열심히 해요 진짜 사령하지 말고 파이팅 이런 개념 없는 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아버지 저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탁 안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 품에 안겨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몸에 두 가지가 스캔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남자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몸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구나.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몇 개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아버지를 안아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줬어요. 가족들끼리 아버지랑 하루씩 자라고.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서 둘이 잤어요. 그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생애 최초로 마지막이자 아버지랑 나랑 단 둘이 자는 날이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었어요. 아버지하고 첫날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스물일곱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30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30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채홍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여기 저기 계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아기.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3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30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싸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고 좋아요. 빨래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30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얘 뒷바라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애들이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주예요, 공주.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엄마, 공주가 먹일 딸기가 왜 없어? 이러면 딸기가 딱 아기가 아니라 공주였네요. 아기 공주님. 그리고 너가 공주인데 나도 이제 왕비를 해서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집에 공주하고 왕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겠는데 이웃나라 공주를 하래요, 저한테. 저 해명하고 싶은 게 그냥 엄마 아빠랑 하는 장난식의 얘기였어요. 제 스스로 제가 공주병에 걸려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좀 애기이고 싶고 이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긴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할 줄. 원래 그게 공주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렇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패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일찍 결혼하니까 저희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아빠랑 12살 차이씩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늦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뻐하고 감싸다 보니까 얘가 좀 너무 무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내가 하지 못했던 20대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또 이렇게 남자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려줄 의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보낼 거예요. 오늘 엄마의 진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오늘 따님은 들은 것 같고.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저 하늘 멋진 별이 좋아요. 저 깊은 밤 하늘에
22살, 20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큰딸인데요. 온종일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게임만 하다가 알바 가는 날이나 친구 만나러 갈 때만 공들여 치장하는 딸이 참 답답합니다. 또 살이 쪘다 싶으면 3일씩 굶다가 폭식하기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안면 윤곽 수술까지 하겠다고 하길래 크게 화를 냈네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어디 계세요? 여기. 네. 어머. 딸이 어머니. 너무 예쁜데? 네. 어머. 별빛이 내린다. 한번 건드렸고. 따님이 외모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씻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을 넘게 네 되게 오래 치장을 하고 정성 들여서 왕실도 2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살 빼고 싶을 때 뭐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싶다는데 저는 사실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특히 안면윤곽 같은 경우는 뼈를 깎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딸은 조금 하고 싶어 그래서 딸한테 이제 심하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돼. 그지?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너무 때는 예뻐요.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좀 이렇게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를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얼굴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안면윤곽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 토끼이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고 그 정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얼굴에 어떠한 시술이나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아니요, 저 코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럼 다시 재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보면서 어머 코가 예쁜데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번 건드렸구나. 이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엄마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너는 크면 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 코 닮았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코 수술비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크면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엄마가 내 코 못생겼다고 했으니까 나는 커서 코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막 진짜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웃고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웃겨요? 그리고 좀 친구들 만나는 거나 알바 가는 거 외에는 집에서 이제 좀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주로 이제 2가지를 하지 어떤 다른 것들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님이 원래도 성격이 무기력하거나 그런 편이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좀 바뀌기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은 둘째가 조금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이가 오른쪽 우환이 좀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가 생후 7개월 때부터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 다녔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가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약간 자폐처럼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딸을 4살 때부터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놓고 모든 시간이나 돈, 관심들을 이제 둘째한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정말 100%. 그래서 이제 딸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딸이 자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신경 쓰는 동안에 첫째에 대해서 학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손봐주지 못했었고 돌봐주지 못했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딸은 나는 공부를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믿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자퇴를 흔쾌히 허락하겠다. 말리지 않았었고. 그리고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러고선 딸이 안 한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었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년 더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제가 자퇴를 한다고 말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붙은 데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1학기만 하고 휴학을 2년 하고 자퇴했어요. 중간에 한번 그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무기력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현실 도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게임을 하면서 알바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받아요? 60? 한 달에? 네.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하거나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최근에 빠따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요즘 전 인간관계에서 이상적 인간관계를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진짜 척박한 나라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정신과 약 수없이 많이 팔리고 이런 나라에서 우와, 이 인간관계는 최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누구냐? 푸바오. 푸바오요. 맞아, 푸바오. 저는 너무 계속 찾아봤어요. 얘가 뭘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얘는 대나무 먹고 똥 싸고 저기서 이거 놀이하다가 자빠져가지고 굴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 걔가 일부러 자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웃으니까 이게 아니 뭘 했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이상적 핵심. 그게 뭐예요? 푸바오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푸바오는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한 모든 걸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위 바로 위가 김미자라고 하는 막내 누나예요. 김미자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되게 어려서 예뻤어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 좀 외모 지상주의가 있으셔가지고 당신을 닮은 애들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자가 완전 아버지 기세를 얻고 막 완전. 근데 자, 김미자가 왕이었어요. 공주였어. 근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엄마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러다가 딸을 연속으로 셋을 낳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동생 우에 있는 사람은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떤 존재가 생기고 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왕이었어. 근데 동생이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되게 독특해요. 남동생을 낳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남동생이 아픈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려도 모르진 않거든요. 내 동생이 아프다는 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돼 먹어내면은 뭐 엄마! 동생이 아프다고 왜 동생만 신경 써? 나도 신경 써줘! 나 대나무 먹어야 돼 지금! 그냥 차라리 이런 애들은 초반에 딱 치고 좋아져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래 엄마 아빠 힘들고 동생 너무 아프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 나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지 뭐. 이걸 이제 이렇게 보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하고 이게 무의식으로 갔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당하고 그걸 누구에게?
엄마한테. 내 엄마에게. 밖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코 너 이렇게 눌렸어? 수술해야 돼. 이래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어떻게. 엄마는 그냥 너무 예뻐. 넌 푸바오야. 엄마는 네 똥도 엄마는 아까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낳은 근본의 엄마가 너는 너 왜 이렇게 코가 그러니?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어려서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면을 썼어요.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제가 좀 웃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웃길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웃기는 걸로 제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이 외모가 아니야. 우리의 첫 가면이었다고 생각해. 이건 내 감정의 메이크업이에요.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슬픔을 감출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나 인정받고 싶어. 친구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피드백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메이크업하고 치장하고 가면. 오늘 잘 됐는데? 오늘 잘 됐는데 그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이제 겉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안 해 좀 알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고 싶어요? 관심. 칭찬. 칭찬.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긍정적 반응하는 거. 푸바오에게 우리가 보내주듯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메이크업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되네. 너 진짜 관심 있으면 엄마 메이크업 그런 스쿨 같은 것 좀 한번 보내줄게. 그거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축하하는 거예요. 네 안에 진동하는 게 생겼으니 이건 축하할 일이다. 근데 여기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너 그거 해가지고 정샘물이 되도록 해라. 근데 애가 대부분 그럼 정샘물 씨가 돼요? 아니. 안 되죠. 그러면 거봐. 엄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관심 있다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박스 사주고 강남에 학원 알아봐줬는데 네가 아무튼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벌써 몇 번째야. 엄마가 틀린 말 하니?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엄마 말이 다 맞지. 안 돼, 나는. 그러면 이 현실이 나 너무 싫어. 그러면 이 현실 아닌 사이버 세상을 살아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게임이야.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거야. 그럼 게임하다가 졸리면 또 자게 되고, 그럼 또 운동 안 하게 되고, 또 배고프니까 그땐 또 뭐 매콤한 거 때려 먹고, 또 살찌니까 엄마 나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덩이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때는 동생 일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에서 집에 살짝 불이 났거든요. 이게 막 불이 올라오니까 제가 꺼보려고 하다가 이제 한 조만한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 딱 떨어졌는데 앞에 바위가 이렇게 갯바위가 있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딱 찍게 생긴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딱 이렇게 쳤어요. 땅을.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흉터 좀 들어갔는데 근데 모른 거예요. 오른쪽 팔 이 안쪽이 이거를 빵 치면서 이쪽이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때 몰라요. 불이 너무 급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찢어진지도 몰라. 그때는 아들이 너무 급해서 동생이 너무 급해서 그 불 끌라고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딸이 그 사이에 관절이 나가고 마음이 찢어져 버렸네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 지금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동생이 그래서 못해준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매우 미안해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로 승부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30, 40, 50인데도 강사님 전 아직도 뭘 못 찾았습니다.
좀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못 찾아도 소중하다. 누구처럼요? 푸바오처럼. 아, 부러워처럼. 걔는 죽순만 먹잖아. 저도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쌓아두고 있었구나.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뭐라도 차근차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 엄마가 키운 거보다 그래도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더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 지켜주고 지금까지 엄마 마음 그래도 좀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아빠 닮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 걸까요? 엄마 닮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빠로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들었던 사연 중에 제일 재밌는 사연 같은데요. 가장 기대되는. 공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어머. 아, 우리 아버님. 아빠 귀여우신데? 진짜. 완전 호감이고 귀여우신데. 아이들 3명이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첫째는 고1이고 둘째는 중2, 막내는 6학년. 셋 다 아빠 닮았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예뻤어요. 엄마를 닮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성장기가 되니까 점점 아빠를 닮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엄마 닮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길 가다가 오랜만에 본 어른들이 아빠 닮았네라는 소리를 듣고 오면 애들이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는 앞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좀 내색을 좀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일 같지 않아요. 저희 딸이 아빠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저희 필터 없이 그냥. 저희 딸이야 너 누구 닮았는지 알았더니 나 엄마 이래요. 그래서 너 아빠랑 너무 똑같았더니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사실 저는 걱정이긴 해요. 이제 어차피 뭐 나중에 커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근데 애가 정도는. 충격을 받을까 봐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싱크로율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누굽니까? 누구 쪽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제 뭐 친구나 누구 만나면 너 누구 아들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본인이 깜짝 놀라서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어떻게 알지? 이라고 어떻게 이제 알기 얘기를 하는 똑같으니까 거죠. 알지. 이게 어떻게 알아? 아니. 네. 근데 사람들이 이목구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로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몸무게가 고무줄이에요. 살이 많이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는데 아이들이 살이 많이 쪘을 때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아빠 닮았다고 하고 그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아빠는 아이들이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죠.
그럼 서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저도 사람이라서 부모니까 좀 너그럽게 허허하고 싶은데 속으로 어쨌든 맞아.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있지. 요즘 들어서 또 아이들이 또 사춘기다 보니까 대답이 그냥 딱 한결 같아요.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야지 알아서 할게. 밥 먹어야지 알아서 할게. 이제 학원 가야지 알아서 할게. 게임 그만해야지 알아서 할게. 그런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를 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했거든요. 근데 네. 좀 나중에 이게 맞나? 라는 좀 약간 자괴감도 들고. 보통 사춘기를 잘 겪은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춘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되게 심하게 겪더라고요. 나이 70대인데 아빠 알아서 할게 내가. 내 칠순잔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죠. 그치. 이렇게 하면 문제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 것은 말을 잘 들었던 애가 갑자기 이러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좋은 타이밍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엄마 아빠가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 시간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 니들 그럴 만한 때가 있어. 내가 니들 사춘기인 거 인정해. 최소한의 아웃라인만 주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예의 없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 나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간을 인정할게. 그 공간도 인정할게. 근데 그 공간을 인정해 주려면 엄마 아빠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를 리셋한대요. 그래서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난다.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한다.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은 이미 그걸 되게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기도 이렇게 썼다고요. 엄마가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지. 사랑꾼. 부인을 좋아하나 봐. 더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이거. 참. 이거 참.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예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하고 산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난 아내가 여전히 예뻐 보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살면 뭐 몸 다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파리 호랑이 나오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파트너를 내 배우자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은 엄청난 이제 숨 통로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아버님 개인으로서 내가 뭐 하면 집중되고 시간 빨리 가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하는 게 뭐가 있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할 때 아이하고의 이 시간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집안의 이 분위기를. 엄마 아빠가 어떤 분위기인지, 각방을 쓰시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코골이 치료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자기에게도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대로 내가 안 되니까. 그때가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용납해주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 너 흔들릴 시간과 기회를 줄게. 근데 엄마 아빠는 여기 늘 있어. 이 느낌을 줘야지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걔 MBTI 뭐니? 네 아빠랑 똑같으면 안 돼, MBTI. 그놈의 MBTI.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엄마나 아빠의 개인 삶 그리고 두 분의 삶 이것을 회복하면 엄마 아빠의 내면 세계와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할 때 맨 처음에 보면 탁월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눈에 당연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인상이 좋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근데 오늘 한 150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1번이 아버님이셨어요. 저런 인상을 갖기가 참 쉽지 않고 저 미소를 갖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살아와서 저런 좋은 느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만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제가 느꼈던 이것들을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겠지만 자기들도 나이가 들면서 진짜 내가 아빠를 닮았다는 게 얼마나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라는 걸 아이들이 그리 멀지 않아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